자본론의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본론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요. 자본론이 나올 때까지 마르크스가 어떠한 연구 과정을 거쳤는지, 뭐 어떠한 책들을 봤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본론에 대한 기초 학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런던에 망명해서 본격적인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 경제학 공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왜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에 관심이 갖게 됐는지 그거를 먼저 살피는데요.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그 헤겔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마르크스가 헤겔 청년 좌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경제에 관한 공부도 이 헤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결에 따르면 이제 국가는 이 시민사회의 분열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데 그러므로 국가는 사회의 분열을 극복한 변증법적 통합체라고 이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봤을 때는 국가가 없는 이 사회는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시민사회의 분열이라는 것은 계급 분열, 그죠? 신분의 분열, 계층의 분열 이렇게 말하는데 주로 이제 계급의 분열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해결 때는 이제 뭐 중세의 귀족, 그다음에 농민, 그다음에 소수의 자본가나 노동자 이런 분열이 이 사회의 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통합한 것이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이 말할 때 시민사회라는 거는 경제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즉, 부르주아 경제 사회의 자유경쟁이죠. 노동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 하고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또한 노동자도 끼리도 경쟁하고 자본가끼리도 경쟁하는데 이러한 부르주아 자유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시민사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루소는 해겔보다 60년 앞선 사람이었지만 루소 역시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을 주목했는데요. 시민사회의 실체가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로 구성되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겔과 루소가 보는 시민사회의 공통점입니다. 루소와 해겔은 그래서 이 국가는 바로 이 시민사회의 분열, 계급 대립을 통합한다. 즉 국가가 시민사회의 우위에 있다는 거죠. 국가 권력, 정치가 경제의 우위에 있고 정치가 경제를 결정한다. 이런 이 정치 우위론이죠. 정치 우위론. 국가가 아, 이 경제 위에 있으니까 정치 우위론입니다. 반면 마르크스는 이제 박사 논문을 작성할 때부터 유물론을 수행했습니다. 마르크스의 박사 논문은 데모크리투스와 에피쿠르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 즉 원자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유물론에 근거했기 때문에 어, 경제적인 물질적 사회가 국가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다. 1차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국가 이전에 시민사회, 부르주아 경제사회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시민사회의 실체, 그죠? 경제의 관계의 실체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헤겔과 루소 그리고 마르크스에 있어서 시민사회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시민사회가 아니라 부르주아 경제사회, 즉 경제적 생활관계를 말하는 거겠습니다. 엥겔스는 이제 라인 신문에 경제와 노동자에 관한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 경제에 관한 이 현안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이런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라인 신문의 편집장의 역할을 하면서 엥겔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서 바로 근대 시민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인 신문의 편집장 시절부터 경제에 관한 글을 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르크스가 라인 신문이 폐간된 이후에 파리로 망명했죠. 파리로 망명하고 나서 비로소 독일, 프레이션보다 더 발전한 파리로 가게 되면서 산업혁명의 초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트, 즉 대규모 임금 노동자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라는 것이 글이 아니라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면서 자본주의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자본주의 입장에서 부르주아 경제학을 연구한 것, 고전 경제학이죠.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 그렇죠? 이러한 것을 일단은 공부를 하지만 그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즉 자본가의 입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막스가 가지고 있는 연구자적 태도로서 근본적인 변혁적, 혁명적 태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당시의 부르주아 경제학이죠. 주로 산업혁명을 처음 거친 영국의 고전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발췌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메모 형식으로 모아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1843년에서 1848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죠. 파리에서 여러 가지 부르주아 경제학을 공부를 하는데 주로 이제 세이죠. 세이는 공급 중심의 경제학입니다. 아담 스미스 역시 공급 중심이죠. 그래서 국부론 썼고, 그다음에 리카르도는 노동 가치설, 아, 제임스 밀, 제임스 밀 이러한 것들을 발췌하고 읽으면서 6권의 노트를 썼는데 바로 이것이 파리 노트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경제학 노트는 파리 노트, 맨체스터 노트, 런던 노트 세 개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이 파리 노트 당장 9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비로소 가치, 가격, 화폐 등 경제에 관한 개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워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들 내용을 보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과 교환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그 상품이 그러하여금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노동의 양과 같다. 따라서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다. 다시 말해서 아담 스미스가 생산 중심에서 바로 상품의 가치는 노동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 가치 설이죠. 이거의 기본을 제공. 그러면 그 노동 가치라는 거는 어떤 거냐? 그럴 때 그 상품을 가지고 내가 쌀 한 가마니죠. 쌀 한 가마니를 내가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옷 한 벌을 살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 그렇죠? 필요한 양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쌀 한 가마니가 있다면 그 쌀 한 가마니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의 양, 그렇죠? 이것은 이제 생산적 측면에서 투하된 노동의 양과 구매할 수 있는 노동의 양,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런 이중 기준으로서 노동 가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리카르도는 여기서 더 하나 나아가서 상품의 가치는 효용이나 희소성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동이 투입된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리카르도는 아담 스미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가치를 효용이나 희소성이 아니라 노동 가치로 본 거죠. 이거는 아담 스미스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이 왜 그것이 가치가 있냐? 희소성,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희소성. 사실 다이아몬드가 일상생활에 큰 의식주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효용, 어떤 상품이 다이아몬드라면 사치겠죠. 음식이라면 먹는데 그러한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있다. 아담 스미스와 똑같은데 다른 점은 그 상품으로 살 수 있는 상품, 아까 쌀 한 가마니로 옷을 한 벌 살 수 있다는데 쌀 한 가마니로 살 수 있는 옷, 그죠? 그래서 교환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데 쌀 한 가마니 자체죠. 즉 생산적 측면에서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서 노동 가치설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바로 마르크스는 그 상품의 가치를 바로 투하된 사회적으로 평균적으로 투하된 노동의 양이죠. 노동의 양으로 이게 바로 이러한 생산 측면에서의 노동 가치설을 리카르도가 발전을 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카르도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노동은 동질적, 비교를 해야 되죠. 비교해서 양을 정해야 되니까 같은 동질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일정한 비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쌀을 생산할 때는 자본 투입보다는 노동 투입이 많겠죠. 하지만 자동차를 생산할 때는
노동 투입보다는 자본의 투입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품별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일정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한 리카르도는 토지에 따라 비옥도가 다르죠.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의 생산비가 다르죠. 비옥도가 좋으면 비료를 어, 조금만 써도 되겠죠. 이와 같이 농작물의 생산비는 비옥도에 다른데 그렇다면 농작물의 교환 가치는 가장 생산력이 낮은 최열등지라고 그러는데 최열등지의 생산비에 따라 결정돼. 이걸 차액 지대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쌀을 먹는다. 논마다 토지의 생산력이 다 다른데 그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쌀죠. 그쌀 중에서 낮은 가장 생산도가 낮은 열등제의 논에서 생산된 쌀 가격이죠. 그렇죠. 그 쌀 가격이 마지막 쌀 가격이겠죠. 쌀 가격이 계속 낮아지다가 그 이하로는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차액지대서를 주장하고 막스도 역시 이러한 차액지대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 리카도는 바로 이런 차액지대서를 연장해서 생산비가 최열등제죠. 최열등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처럼 노동의 가격은 최저 생계비 수준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약지대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낮은 비용이죠. 가장 낮은 가격, 최저 생계비라고 본다는 거죠. 또한 비교 우위론에 근거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뭐냐면은 각국의 나라는 더운 나라에서는 과일을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겠죠. 이와 같이 그다음에 공업 국가에서는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 이 비교 우위론 분업에 따라서 자유무역을 주창했습니다. 임금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리카르도의 이론을 미리 발전시켰는데요. 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 기금설입니다. 이에 따르면 일단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먼저 자본가에 의해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의 필요량, 수요량이 결정되고 그러면 자본가는 그에서 100명이 필요하다면 그 100명에게 최저 생계비를 임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수 곱하기 최저 임금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총임금, 즉 임금 기금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임금 기금, 총 자본가가 지출할 임금의 총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자본가의 지불 능력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정규직과 같이 어느 한쪽에서 임금이 오르면 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임금은 그만큼 낮아진다. 그죠? 이게 지금도 그런 논리가 있죠. 이러한 임금 기금설입니다. 또한 임금 기금설을 발전을 시키게 되면 자본가가 임금을 인상하죠. 임금을 인상하면 어, 자본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임금을 지불하죠. 근데 자본가 입장에서는 임금은 어떤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족해진 이윤이죠. 그 부족해진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물의 가격을 올리고 이러한 연쇄 과정을 통해서 전체 물가가 상승해 실질 임금이 동일해져 임금 인상 투쟁이 소용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라살도 이와 같이 유사한 논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력의 공급이 늘어서 임금이 다시 하락한다. 라살의 임금 철칙설입니다. 모든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노동력이죠. 노동력 하나의 상품이 돼 수요와 공급에 결정되는데 임금이 인상되면 더 많은 노동력이 공급이 돼서 임금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임금이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이 인상됐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려는 사원들이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기존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값싼 노동자로 빠르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게 그런 필연성은 없는 거. 또한 장기적으로 보도 노동자의 생활 수준, 즉 임금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애를 많이 낳아서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저출산 사회에서 선진국이죠. 선진국에서 임금 수준이 높지만 반드시 인구가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상승된다고 해서 반드시 인구가 증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 이 계급을 자본가, 지주, 노동자로 분류해서 이 고전 경제학이 외면했던 계급 투쟁을 부각시켰고요. 자본가 중심의 경제학이 아니라 노동자의 시각에서 경제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노동 가치설을 전제로 해서 자본가가 노동자에 의해 증대된 잉여가치 일부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한다. 잉여가치론이죠. 를 정립했다는 겁니다. 착취론. 그래서 노동가치설을 받아들여서 잉여가치설 그리고 이 착취설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임금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인정된 평균적인 노동의 재생산 비용에서 결제된다고 하면 평균적이다. 최저가 아니라는 거죠. 평균적이다. 그래서 재생산 비용을 예를 들어서 박사다 그러면은 박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때까지의 생활 비용이라든가 학습 비용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되고 나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다르겠죠. 세이는 공급 중시학인데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 공급 우위의 경제학을 주장했습니다. 만들기만 하면 팔리니까 과잉 생산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만들면 무조건 팔리니까 불황도 없죠. 그래서 과잉 생산의 가능성을 부정했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이죠. 너도 나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무정부성으로 인해서 자본주의는 과잉 생산과 불황이 불가피하고 나아가서 주기적으로 공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즉, 세이의 이러한 공급 중시, 그죠? 공급 중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항상 맞는다는 이러한 입장에 비판을 한 거죠. 마르크스는 이제 이러한 파리 노트 1844년경인데요. 여기에 또 제임스 밀에 대한 노트라는 곳에서 이런 밀의 그 화폐 기능에 대한 설명을 비판하면서 이 화폐죠. 인간관계가 화폐적 관계로 전환되죠. 불화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죠. 이러한 수고에서 파리 노트 수고에서 나온 얘기인데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단상을 이미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를 비판하면서 노동의 소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소외된 노동이 아니라 소외되지 않은 노동이라는 건 무엇이냐? 상품 생산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과 자신의 필요를 위한 노동,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생산, 팔기 위한 생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소외되지 않는 노동이라는 개념에 접근을 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에, 경제 철학 수고의 노동의 소외를 다루면서 발전된 형태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844년 세 부분으로 된 바로 이제 경제 철학 수고, 일명 파리 노트라는 거를 작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헤겔의 관념론과 변증법, 포이에르바의 인간적 유물론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장과 이런 헤겔이나 포이에르바의 주장이 섞여 있는데 어떤 경제학과 철학에 관한 이러한 연계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이바라 태제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인간을 추상적으로 비역사적으로 보이는 포이에르바의 인간적 유물론을 비판하고 인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보는 역사적 유물론에 초석을 다했다. 다시 말해서 1844년에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는 마르크스가 헤겔과 포이에르바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는데 바로 포이에르바 태제에서는 포이에르바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와 포이에르바의 차이점은 똑같은 유물론인데 포에바르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감성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유물론을 얘기한 거고 마르크스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유물론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경제철학 수고에서 마르크스는 헤겔의 소외 개념을 노동에 적용해서 임금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과 생산 과정에서 타자화되는 거죠. 타자화되는 거. 그리고 임금 노동의 사슬에 묶여서 분업과 장시간 노동에 놓여 있는 인간의 어떤 소외죠.
인간의 전면성이 발현되지 못하고 분업이죠, 분업. 분업에 따라 인간의 일면적인 측면만 강화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 마르크스에서 이 생산의 소외에서는 첫 번째는 노동자가 자신을 생산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죠. 생산물에 대한 소유, 생산물에 대한 소외죠. 자기가 생산한 걸 갖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노동자가 자기의 여러 가지 그 능력이죠. 노래도 잘하고, 손재주도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손놀림만 해야 되는 자기의 전 인격적인 자질 중에서 어느 특정한 하나의 자질만 분업에 의해서 강요되는 거죠. 이런 인간성의 소외.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자기가 생산함으로도 자기가 생산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본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생산 과정에서의 수행, 또 다른 생산자들과 전면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특수한 하나의 분업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러한 소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인간의 중요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정치, 이 종교, 예술의 역사가 아니라 산업의 역사다. 왜냐하면 이제 마르크스가 유물론에 따라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얘기했는데 하부 구조 토대는 바로 이제 산업, 경제적 관계죠. 그거를 반영하는 종교, 정치, 예술인데 바로 경제적 관계의 토대가 이러한 상부 구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얘는 이제 해결의 관념론을 극복하고 포이르바의 인간적 유물론에서 사적 유물론, 사회적 유물론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또한 이 책에서 정치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자본, 지대, 노동, 재산, 화폐, 상품, 수요, 임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의 폐지라고 정의를 했고, 그다음 파리노트죠. 경제철학 수고에서 사유재산은 인간의 요구를 인유적으로 창출한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과잉 소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에 의지하고 시장에 인간의 불필요한 필요까지 만들어내죠. 빈곤을 증가시켜서 경쟁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필요를 빈부격차죠.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이 비참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왜? 자본가들이 임금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또한 돈으로 무엇인지 살 수 있고 모든 결함을 해결해 주죠. 남자를 여자로도 만들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돈 때문에 파멸한다.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금품이죠. 이러한 사회 때문에 파멸한다. 인간적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일 때만이 이 사랑과 사랑이 교환될 수 있다. 이 부분, 인간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이만이 사랑이 교환. 이게 이제 포이르바의 시입니다. 사회적인 관점보다 인간적 관점을 낮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러한 포이르바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1845년에 출판사와 정치 경제학 비판에 대한 책을 어, 내기로 계약을 했지만 그 이후에 출판하지 못했습니다. 그 출판하지 못한 이유는 이후에 이제 그 공산주의자 동맹이죠. 의인 동맹. 그다음에 1848년 혁명이 생기면서 집필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자, 엥겔스는 1845년 6월에 1830년대 영국에서 노동계급의 조건을 출판했는데요. 이 책은 엥겔스가 영국의 산업혁명의 요람, 맨체스터에 머물러던 1842년부터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1844년 8월에 파리에서 엥겔스는 마르크스를 만나서 이 두 사람은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마르크스와 토론을 했습니다. 이 책은 자본의 무자비한 착취, 처참한 노동계급의 상태, 그 다음에 두 계급 간의 전쟁의 필요성을 서술했고, 특히 이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의 비참함에 비해서 영국의 정규직 노동자죠. 영국의 노동자들은 생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비판도 들어있습니다. 자본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개별적인 자본의 착취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았으며 산업혁명 당시에
성인 남성은 물론 아이들까지죠. 아이들까지. 8살 이하의 아이들까지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초등학교, 국민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이런 중노동과 유생이 악화죠. 유생이 악화, 전염병,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단축돼서 총자본의 입장에서 이러한 노동력이 너무나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죠. 결국은 총자본, 즉 국가가 노동시간과 보건, 반여자의 노동을 통제하는으로써 노동법이란 근대 노동법이 생기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는 이 당시에 실업과 저임금 때문에 매춘에 시달렸고 음주죠. 음주가 유일한 낙이었던 것. 도시는 소란, 절도, 그죠? 폭력, 그리고 노동자의 저항, 이 저항을 처벌하는 국가의 잔혹함. 엥겔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유경쟁의 결과 사회는 자본과 노동자라는 적대적인 진영으로 나누고 이 진영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마르크스는 1845년 7월에 맨체스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공장을 경영하는 엥겔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의 산업혁명을 목격을 한 거죠. 그 실태를 본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프랑스 점령지에 있었던 트리에스테 학교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 불어를 했습니다. 또 영어도 이후 습득했고 맨체스터 국립도서관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엥겔스와 토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시기에 9권의 맨체스터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다루거나 고전 경제학을 비판하는 내용. 이러한 발췌의 노트에 여러 사람들의 강의와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가격과 유통에 관한 부분이죠. 정치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들. 주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그 분석과 그다음에 자본주의 경제학의 쟁점들 이런 것들이죠. 노동의 가오들과 노동의 구제책, 자본주의 문제점이죠. 조, 로버트 오원의 인간 성격 형성. 이거는 노동자의 성격을 개선을 하면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면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정한 복지국가적인 사회민주적인 형태입니다. 새로운 도덕의 세계에 가는 것들 다 똑같은 겁니다. 영국의 사회주의인데 주로 삼인주의겠죠. 복지를 강조하는 삼인주의. 폭력혁명이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서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이 사회주의로 가능하다는 이러한 책들을 읽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1846년 독일 이돌리기에서 비로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한 기본 개념들, 사적 유물론의 기본 개념들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회 구성체라는 개념 대신에 사회 형태, 아, 게젤샤프트 폼이죠. 그래서 또한 생산 관계라는 대신에 교류 관계 혹은 소유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시초적인, 그죠? 시초적인 표현이죠. 나중에는 다 사회 구성체, 그다음에 생산 관계 이런 형태로 다 통일이 됩니다. 상부 구조라는 표현은 아직 없었지만 이데올로기적인 상부 구조라는 표현을 썼고 생산력, 생산 양식, 토대 의식,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혁명 등의 용어는 그대로 그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물질적 실천으로부터 관념적 구성물을 설명해 물질적 실천이 먼저 온다는 거죠. 선차적이다. 물질적인 게 선차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관념. 토대가 선차적이고 상부 구조는 후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의식을 규정한다. 이렇게. 이 표현은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표현으로 정식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아직은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모순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사회관계, 생산관계 내지는 사회관계와 생산력이라는 모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소유 형태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부족 소유, 고대국가 소유, 봉건적 소유 등 이러한 집단적 소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프롤레타 혁명이나 프롤레타 독재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프롤레타리아가 낡은 사회 형태를 폐지하려면 먼저 정치 권력,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쓸 수 있답니다. 마르크스가 사적 유물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지만 그 내용을 가장 정식화한 것은 1959년에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입니다. 마르크스가 사망한 후 엥겔스는 1892년에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에 영업한 서문에서 사적 유물론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거죠. 사적 유물론이라는 단어는 막스가 사용한 게 아니라 엥겔스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1847년 우리 시대의 중요 상업 국가들의 무역, 상업, 농업, 역사적 배경, 그래서 국제 무역이죠. 국제 무역. 이 국제 무역이 이 중요한 게 마르크스가 이후에 경제 분석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국제 무역이라든가 국제 금융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에 프루동이죠. 프루동의 경제적 재해 모순 혹은 빈곤의 철학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비판하면서 철학의 빈곤을 주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책에서 가치 이론, 생산 양식의 역사를 밝혔고 공산주의가 추상적인 인간 개인 해방, 이건 포이에르바하의 입장이죠. 그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착취당하는 노동계급의 해방, 개인적 해방이 아니라 계급적 해방이다. 마르크스는 이 시기의 역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물론과 변증법을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마르크스는 이 경제적 범주들을 푸르동이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제적 범주 개념들을 선험적인 것으로 상정해서 관념론에 빠졌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본가와 대립하여 처음에는 이제 노동자들의 경제적 단체적 노동조합, 임금 인상을 주로 얘기하거나 근로조건 향상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임금 인상 투쟁, 즉 경제 투쟁을 하게 됐지만 결국은 임노동 관계 전체적 자본주의 제도 자체를 종식시키는 정치 투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입장에서 풀동이 이 경제 투쟁만 강조하는 것, 또 정권 타도가 아닌 무정부적이만 강조하는 것, 이런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풀동은 아, 사회주의는 이 생산자 협동조합이 전 사회적으로 확립됐을 때 가능하다 그러는데 마르크스는 이걸 유토피아다 그랬죠. 유토피아. 그래서 이러한 빈곤의 철학은 풀동이 소생산자죠. 소생산자, 인쇄 직공, 숙련 노동자이면서 자영업자입니다. 인쇄소도 운영했죠. 그런 이러한 소부르주아 사회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리스트의 정치경제의 국민적 체계죠. 예. 또 기계와 제조업자들의 경제 등 경제학 저서를 발제를 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그 벨기에뿐만 아니라 독일 노동자협회, 즉 노동자 단체에서 경제에 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강의록이 이후에 엥겔스에 의해서 1891년에 출판이 됩니다. 임금 노동과 자본이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격과 임금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임금과 노동이 자본에 대한 관계, 자본의 본성과 성장을 설명합니다. 그 밖에 이제 이윤과 임금의 증감에 관한 일본 법칙, 자본의 이윤과 임노동의 전면적인 대립, 그다음에 자본가와 중간계급, 즉 노동 계급에 대해서 이러한 자본가들의 경쟁이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때 1847년에 이러한 강의죠. 이러한 강의가 마르크스 사실상 가장 그 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에, 생각을 밝힌 초보적인 것들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학적인 개념들이 이후에 좀 더 발전을 하고 더 구체화돼 가면서
노동과 노동력을 구별하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다 극복이 됩니다. 1848년 혁명이 일어났죠. 일어나면서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 벨기에에 있었는데 파리로 갔다가 독일 혁명을 위해서 켈린으로 돌아가서 신라인 신문의 편집장을 지냅니다. 이러면서 경제에 관한 논설을 많이 썼는데요. 1848년 혁명이 부르주아의 배신으로 실패했다고 보고 이제는 부르주아의 연대를 버리고 노동자와 부르주아의 대립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1849년 4월 신라인 신문에 바로 2년 전에 한 이러한 강연을 기초로 해서 자신이 노회에 걸쳐서 논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설이 바로 이제 이후에 발전돼서 그 일부가 자본론 일권이죠. 거기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설은 이제 미완성이었죠. 그래서 미완성이었고 이 책에 따르면은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신분적으로 종속되는 일 없이 즉, 뭐, 자본가가 노동자를 신분적으로 종속하는 건 아니죠. 영주처럼 일상생활을 간섭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자유롭죠. 신분적으로. 그렇지만 생산수단으로부터 배제되고 따라서 생산수단을 사유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있다는 거죠. 임금이란 이런 조건의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파는 그러한 노동이라는 상품의 노동이라는 상품을 사실 노동은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고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파는 거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8시간. 내가 8시간 일을 할 수 있으면 나를 8시간 아, 써라 이거죠. 8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능력, 노동력. 이걸 노동이라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이 임금 부분의 이상이죠. 8시간 노동을 해서 8시간짜리의 가치를 하는데 자본가는 6시간 임금밖에 안 주고 나머지 2시간을 자기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취죠, 착취. 잉여 가치 중에 일부를 가져가서 착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이렇게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본의 급속한 증대는 고용의 증대를 가능하도록 하지만 임금 노동자에게는 판매 시장에서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질임금이나 상대임금의 하락,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가 증가하죠. 노동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다수이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노동자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실질임금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들 사이에는 자유 경쟁을 하죠. 그래서 대량 생산 방법, 기계를 도입하죠. 이걸 하면서 노동자가 갈수록 더 불리한 요건에 가게 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갈수록 노동량보다 자본을 많이 투여하고 싶어서 노동자들을 자른다는 거죠. 예비군, 실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업자들이 임금을 낮추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가게나 공장이 망하죠. 망해서 이들이 노동자로 되면서 노동자들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갈수록 더 궁핍화된다. 노동자들이 궁핍화된다는 것은 임금이 낮아진다는 그러한 뜻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 벌어도 처자식을 먹여 살렸지만 이제는 아버지 혼자 벌어도 처자식을 못 먹여 살린다는 거죠. 주택 비용, 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어서 임금이 올랐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진다. 노동의 강도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자본주의 모순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붕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1848년 혁명의 실패 이후에 마르크스는 잠시 파리를 거쳤다가 1849년에 런던으로 망명해서 본격적으로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혁명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경제학 공부에 전념을 하게 되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제 항상 기간지를 출판하는 여기에서도 런던에서도 신라인 신문 정치경제 평론을 발행하면서 경제에 관한 논설을 많이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1850년대까지는 유럽에서 공황이 온다면 그 공황으로 인해서 유럽 혁명의 기운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혁명의 시기를 규명하기 위해서 공황에 관한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프루동은 경제 위기의 원인이 즉 어, 공황이나 경제 위기의 원인이 화폐와 신용 체계의 불안정에 있다. 다시 말해서 화폐를 폐지하면 된다. 그 얘기했죠. 화폐를 폐지하고 일종의 노동 증표를 생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르크스는 이제 그 자본주의의 그 위기, 생산의 모순이죠. 과잉 생산이죠. 과잉 생산. 공황의 원인은 과잉 생산. 화폐와 신용이죠. 화폐와 신용의 혼란, 이러한 공황,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제 이 런던에서 공산주의자 동맹이죠. 여러 혁명가들이 런던으로 많이 도망왔는데 이들이 별 소득 없이 서로 논쟁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공산주의자 동맹이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각돼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면서 공산주의자 동맹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이후에 대형 박물관에서 아침 9시, 저녁 7시 때까지 딱 규칙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가서 술도 한 잔씩 먹고 그랬다고 그 앞에 술집에 마르크스 사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53년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런던 노트라는 것이 나오는데 26권에 달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 화폐와 금융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은행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중앙은행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 실물 경제에서 화폐 금융 쪽으로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경제를 분석하는 저서들이죠. 노동인구의 과거와 현재, 대중을 위한 정치 경제학, 분배에 관한 것들을 노동 계급의 조건, 인구론, 그다음에 대안적인 사회 체제를 하면서 과거의 사회 구성체죠. 로마, 그다음에 그 게르만적 생산 양식, 전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아시아적, 페루, 아시아 이렇게 제국주의와 식민지 이런 형식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1851년만 보더라도 일단 공황이 없이는 혁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마르크스의 기본 입장인데 그래서 1851년 당시에 1년 안에 공황이 올 거라고 봤다는 거죠. 실제로 공황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공황에 관한 기대를 잡으면서 당분간 혁명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자본론, 본격적인 자본론의 준비에 들어갑니다. 1951년 영국에서 런던 만국 박람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목격하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지구적 차원, 세계적 차원에서 분석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 계획을 세우는데 1857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서설에서 이 내용이 좀 나옵니다. 첫 번째 플랜의 초원 아래 마르크스는 자신의 경제학을 제1부 자본이죠. 우리가 말하는 현재 자본론 1권을 말하겠죠. 자본의 증식 과정이 되겠죠. 제2부 토지, 임노동, 죠 국가. 여기서부터는 막스가 쓰지 못한 거네요. 그다음에 외국 무역, 세계 시장 체제 이렇게 6부작으로 구성했습니다. 제1부 자본은 정치경제권 요강에서 자본에 관한 두 개의 초안이죠. 자본 일반, 자본의 경쟁, 그다음에 이제 금융, 주식 이런 것들 나갔다는 거고. 라살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라살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자본 1편, 자본 일반을 자본의 생산 과정, 유통 과정, 양자의 통일, 자본과 이윤이라는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육부작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1900, 1860년대 마르크스는 자신의 육부작 플랜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자본론을 제 3권이죠. 1, 2, 3 이렇게 구성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마르크스가 직접 써서 완결한 자본론은 제1권뿐이죠. 2, 3권은 이제 마르크스의 초고를 엥겔스가 편집한 겁니다. 다만 이제 마르크스의 필사본의 전집인 메가판에서는 이러한 초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론 제3권이죠. 3권 전체에서 플랜의 일부 1편, 자본의 일반의 범위를 죠. 자본론 제3권은 자본 일반뿐만 아니라 경쟁, 신용, 주식, 그래서 임노동의 것들,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르크스는 이제 그 후에 이르는 이러한 플랜의 기본 구조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 일부만 자본론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본론이죠. 그 크게 보면 육부 플랜, 자본주의 세계 경제, 세계적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세계 시장 체계를 저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국주의 이론, 이러한 제국주의 이론이 마르크스의 제국주의 이론이 사실상 없죠. 저술이나 편지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다. 제국주의론은 이제 레닌 시대에 와서 1차 대전이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보면서 제국주의 이론이 발전하게 된다. 마르크스 이제 1855년에 이제 자본론을 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하면서 화폐, 신용, 상업 있죠? 화폐 위기, 공에 관한 노트죠. 이런 것들을 1957년에 미국 유럽의 은행들이 파산해서 공황이 발생하고 유럽이 또 확산이 막스가 이걸 들었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공에 관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자신이 출판할 경제학 저서에 실릴 서설을 미리 작성했다는 거죠. 위기, 공황이죠. 주요 전개 상황, 주식시장, 무역, 파산 이런 것들을 담은 위기 노트라는 것이 또 이제 이 시기에 작성됐다. 그래서 부르주아 경제학이 다루는 이러한 자연적인 경제 질서는 역사적인 실제이죠. 부르주아 경제학은 관념이 아니다. 실제를 다루고 있죠. 부르주아 경제학은 임금 노동자가 생산의 주체라는 점을 외면하죠. 자본가 중심입니다. 시점이 자본가의 시점에서 경제를 바라봐. 생산, 분배, 교환, 소비는 모두 하나의 접합지죠. 그 내부에서 구별되어 있고 이런 유기체적 계기들 가운데 하나의 계기가 자기를 포함한 모든 계기를 매개하는 유기적 계기는 정말 간단히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학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를 따로따로 보나 막스는 해겔의 변증법에 해서 이것들의 상호작용을 본다는 거죠. 생산, 분배, 교환, 소비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생산은 분배, 교환, 소비 등 다른 계기와 대립적 규정에 있으면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계기들을 역시 포함하고 상호작용하고 해결의 변칙. 파리 시절에 경제 철학 수고는 자연을 물질적 생산과 정신적 생산의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유적 생활에서 상품, 화폐의 관계로 소외되어 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상품, 화폐로 불알아죠. 불알. 이게 바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마르크스는 이제 파리 노트에서 고전경제학을 통해 자본주의를 분석했다면 맨체스터 노트의 시기에서 자본주의와 고전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비판했고 런던 노트에서는 화폐 금융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자본주의 대안을 설계했고
고민의 차원을 세계 경제 차원, 세계 시장 차원으로 가면서 입구 플랜을 구성했고 그 일환으로 이제 8개의 노트를 단계로 작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정치경제학 비판 방이 되겠습니다. 1939년, 1941년쯤에 책에는 이제 화폐의 가치, 자본의 생산과 유통, 이와 가치의 개념,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선행하는 경제적 정책,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죠.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선행하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봉건제, 게르만족 생산 양식, 그다음에 로마죠. 로마적 생산 양식, 그다음에 아시아적 생산 양식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화폐를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사적 소유 관계를 위해서 분리 매개되는 물적 형태. 인간적 관계가 화폐 관계, 물적 형태는 상품 물신. 이 책이 바로 이제 이러한 상품 물신론에서 경제 철학 수고와 자본론을 연결시킵니다. 마르크스의 철학과 경제학, 청년기와 성숙기를 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책의 서설은 정치경제학 비판의 과제와 방법 계획. 그래서 파리 시절에 경제 철학 수고가 다소 철학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적인 개념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본론은 이제 경제학이죠. 경제학의 엄밀한 개념으로 되면서 일부 철학적인 바로 이 중간 단계가 바로 아, 요강이라는 겁니다. 이 요강으로 인해서 파리노트와 자본론이 연결, 청년기와 성숙기가 연결이 되면서 마르크스의 사상이 단절이 없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경제 비판 요강 서설이죠. 서설은 물질적 생산과 정치적 생산의 불균형한 발전. 물질적 생산과 정치적 생산이 동시에 발전하지 않죠. 물질적 생산이 먼저 발전하고 거기에 반영해서 정신적으로 문화, 예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의 선차성이 되겠습니다. 그 소설에서는 경제학 연구의 방법으로서 구체에서 추상, 구체적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개념으로 가는 방법이죠. 하향 추상, 개념으로부터 구체적 사실, 사례를 설명해 주는 법, 상식 설명. 1858년에 이러한 요강의 화폐에 관한 장, 막스가 먼저 실물 경제죠. 실물 경제를 먼저 분석하고 그 이후에 이제 화폐 금융에 대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저술 순서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1959년에 이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가 출판 그것이 이제 상품 화폐의 단순 유통을 다뤘다. 책에서 상품으로부터 화폐와 자본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다루고 이것은 이제 상품은 바라지만 화폐는 바라지 않는다는 푸르동. 무슨 말이냐면 푸르동이 이 자본주의의 우리는 돈 때문에 왔다는 거죠. 화폐를 폐지한다는 거죠. 상품 상품은 인정하는데 화폐는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막스는 화폐라는 거는 상품 경제의 반영이죠. 그래서 화폐가 문제가 아니라 상품이 문제기 상품 경제, 자본주의의 상품 경제죠. 이거를 폐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는 자본론 일부 상품과 화폐의 초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책의 가치론의 구성은 정치경제 비판 요강과 마찬가지로 가치의 실체, 노동이죠. 인간관계가 물어가 되는 거죠. 가치, 교환 과정 단순. 자본론에서는 약간 좀 달리 다른 수정됐다.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는 특히 이제 세계 시장을 다룬다. 화폐가 세계 화폐로 발전하듯이 공산당 선언에도 나오죠. 바로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세계화가 된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세계 경제를 화폐도 마찬가지죠. 달러. 상품 소유자 전 세계의 상품을 소유하죠. 세계인으로 발전한 상품 소유자에게 있어서 전 세계는 하나의 숭고한 이념,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으로 다가온다.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세계적 삼성전자에게 세계는 시장이죠, 시장. 인류라는 이념, 자본의 문명화, 자본의 확장 과정, 세계 시장으로 확장된다. 자본주의 사회 최초의 인권은 결국 세계의 인권이라는 거. 세계의 인권은 진정한 세계인, 최초의 세계인 상품 소유자, 자본가들의 인권이 바로 상품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면서 자본가의 인권, 가치도 일반화됩니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본주의 세상이죠.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도 일반화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 예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은 유물론적 역사관을 정식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나는 이제 부르주아 경제 체제를 다음 순서로 고찰한다. 박스 책의 내용입니다. 자본, 토지 소유, 임노동, 그리고 국가 대외 무역 세계 시장. 나의 일반적 결론. 인간은 그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물적 생산 재력의 일정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그들의 의사와 무관한 생산 관계를, 생산 관계라는 것은 개인적 의사와 무관한 거죠. 구조적인 것이라는 거죠. 구조적. 생산 이러한 관계가 바로 이 사회의 현실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 위에 그거를 반영하는 정치적인 상부구조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의식 형태, 도덕.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를 기반으로 한 물적 생활의 생산 양식이죠. 그것들이 바로 상부구조, 정치, 사회, 정신, 예술 이것들을 조건 지운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아니라 존재, 관념이 아니라 물질, 사회적 존재, 경제 생활이 그들의 의식을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물질적 관계, 불화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회 구성체의 그 생산력이 계속 발전하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게 된다. 그러면 생산력과 생산 관계는 서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 노예적 생산력이죠. 노예 생산력인데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잡하고 자율적인 노동이 필요하게 되면 노예 제도죠. 노예적 생산력, 노예적 생산력. 이러한 노예 제도가 봉건주의에 오게 되면서 자발적인 농노가 필요하게 된다. 그렇게 노예 소유제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 사회가 더 이상 토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자본에 근거하게 된다면 토지에 근거한 아, 이러한 공권적 소유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라서 공권적 소유 관계가 파괴되면서 공권적인 정치 체제도 파괴된다는 거죠. 정부도 파괴, 변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토대, 토대의 변화와 상부구조의 변화, 이것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부구조든 토대든 간에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 이러한 구조는 어떤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개인의 의사가 뭐 자본주의나 봉건자나 이런 것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죠. 개인은 바로 이러한 그 사회 구조를 회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라는 것은 개인적 대립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립. 자본가 스스로도 그 대립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모순이 발전하는데 그러면 그 생산력에 부합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생산 관계는 낡은 생산 관계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자르듯이 어느 순간에 그 태아가 어머니 뱃속으로 나올 때 그 어머니의 몸, 그죠?
공권제 안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씨앗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만연화될 때 그 어머니격인 공권제의 생산 양식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모순에 대한 해결 방법은 그 모순의 구조 속에 들어 조건. 새로운 사회는 낡은 사회 안에서 잉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면 사회 구성이 이 진보에 들어가는데 아시아적 생산식, 고대적 생산식, 근본적 생산식, 근대 구조적 생산식 이게 이제 뭐 단선적으로 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부르주아적이 모든 사회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다만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생산계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러한 형태이고 여기서는 이제 개인 노동자와 자본가의 개인적 대립이 아니라 계급적 대립, 구조적 대립. 자본주의는 죠 자본주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는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사회적 생산력에 걸맞는 사회적 생산 관계적 집단적 소유를 요구. 자본주의는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그 잉태를 스스로 품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도르주아는 자기의 부덤을 파는 그러한 일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르주아는 자기를 죽이게 되는 자기를 죽이고 어, 사회의 주인이 되는 노동자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서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 마지막 사회가 부르주아 사회, 자본주의 사회, 인간의 전사는 비인간적인 사회의 마지막 단계가 자본주의. 마르크스는 이제 1861년에서 63년까지 잡은 초고죠. 특히 이제 기계에 관한 부분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쓴 문서들이 그 이후에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카우치크에서 잉여가치론으로 그건 이제 잉여가치의 역사죠. 여러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가치의 근원, 형태, 크기. 거기에서 이제 고전경제학이 자신의 노동가치론의 기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것에 실패해서 통속적인 경제학으로 추락한 과정이죠. 이러한 잡다한 이론을 절충한 것이죠. 통속경제. 부르주아 고전경제학보다 더 수준이 낮다 이런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시장경제를 정당화할 마르크스는 1865년에 국제노동자협회 초기에 그 연설이 있는데 이거지 임금 가격 이유죠. 이 책의 연설은 이유는 이제 존 웨스턴의 임금 기금설을 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자기의 그 수입 중에서 일정 부분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이윤을 주는데 만약에 임금이 인상되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상품의 가격을 올려서 물가가 상승하죠. 그럼 실질 임금이 똑같아지죠. 주장. 그에 대해서 임금의 상승이 이윤율 저하로 실현되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금이 상승된다 하더라도 임금이 상승된다 하더라도 상품의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임금과 이윤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투쟁이 있겠죠. 그래서 임금 부분이 많을 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의 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변화된다. 임금이 상승된다고 해서 자본가가 과거와 똑같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상품 가격을 올린다는 게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이 책에서 노동과 노동력의 구별을 강조했다는 거죠.
1947년 강연과 다른 입장 수정한 것. 물가와 임금의 기초에서 상품과 노동력의 가치 이것들을 결정하는 역사적 사회적 요인이죠. 상대적 절대적 잉여 가치. 절대적 잉여 가치는 노동 시간을 늘리는 상대적 잉여 가치는 노동의 생산성을 늘리는 이런 것들. 호황기의 임금 인상은 불황 때 강요당한 임금 저하의 보상. 임금은 노동과 자본 간의 투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자를 단결시키는 노동조합, 파업투쟁, 경제추정으로도 실질 임금이 오를 수 있다. 임금 김설이나 임금 직설에 반대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이러한 임금 인상 투쟁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사회주의로 나아간다.